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동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옛날 강원영 목사님 계실 때 목사님 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문득 20여 년 전에 경동교회에서 자리를 빌려주셔서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2001년입니다. 그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둘 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하고 저희가 첫 번째 졸업생을 내고 그 졸업생들과 함께 여기서 경동교회에서 잔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잔치를 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탈북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남한 사회가 탈북민들을 대하는 그런 오해, 또 편견,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 또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환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한 20, 30년 동안 제가 이 문제하고 접촉하면서 몇 가지 정리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탈북민 문제만 갖고 얘기해도 사실 한 시간이 모자랍니다만 제가 오늘 여해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좀 다른 각도에서 탈북민 문제를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한민족의 이산과 이주의 역사 속에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탈북민들의 존재를 살펴보고요. 또한 조선 왕조가 망하고 그리고 일제 식민 지배 속에서 국가를 찾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식민지 백성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국경을 넘는 그런 한민족 이산의 역사,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엄혹한 그런 국가 체제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몇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또 새로운 살 길을 찾아가는 그런 탈북민으로 지금 우리 곁에 다가왔던 사실을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리고 글씨로 보실 내용도 별로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한민족의 이주의 역사, 한민족 사실 조선 왕조는 은둔의 은자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세계사에서 아주 쇄국의 정치, 쇄국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했던 나라입니다. 나라 바깥으로 백성이 나가지 못하게 아주 엄격한 법으로 통제했죠. 그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이런 조선 왕조가 쇄국 정치의 국민들을 국경 안에 가둬두는 그런 통제력이 약해졌을 때 먼저 연해주 지역, 빈 땅입니다. 그 당시 러시아도 아직 진출하기 전에 청나라가 지배력을 잃어버렸던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함경도에 기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그 대한제국 때, 이거 지금 하와이로 떠났던 인천에서 하와이로 떠났던 첫 번째 이민선입니다. 사탕수수 농장으로 인력을 수출하게 됐죠. 사탕수수 농장에서 하와이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일본의 방해로 몇 년 지속하지 못하고 조선이 외교권을 상실당하자 하와이 이주의 길이 막힙니다. 여러분들 토지라든지 이런 소설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조선 식민지 초기부터 조선의 많은 농민들이 땅을 뺏기고 만주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서 이른바 만주 지역의 조선인들의 개척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부터 많은 기독교 신자들도
새로운 신앙의 거점을 문익환 목사님도 함께 윤우주 씨와 같이 동창했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일제 징용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살 길을 찾아서 국경을 넘어서 길을 찾아 나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저렇게 강제적으로 일제에 의해서 전쟁터로 징용, 징병 나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 일본 홋카이도 현장에서 그 조선의 농민들이 일본의 산업 노동력으로 강제 노동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패망했을 때 1945년 8월 15일 한민족, 당시 조선민족의 5분의 1, 20%가 해외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 시대에 국경을 넘어서 나가는 거가 아주 가장 엄혹한 벌을 받는 그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은 조선 민족의 한민족의 5분의 1이 한민족의 거점이었던 이 반도 바깥에서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그런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일이죠. 여기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나갔던 그런 사람들, 상해 임시정부만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조선인들이 중국 공산당 팔로군에도 가담해서 조선 의용군으로 싸웠고 미국에서 또 세계 각지에서 독립을 위해서 나가서 해외에서 투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방이 되자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해방되자마자 분단됐고, 그리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만 분단되고, 그리고 곧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조선으로 들어갈 길을 첩첩의 경계선에 걸려서 과거에 일본 제국이 통치하던 지역 안에서는 그남의 질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바로 새로운 국경 또 분단 그 38선 같은 경계선에 걸려서 자기 고향, 자기 가족들을 찾지 못하게 된 그런 수십만의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동포로 된 사람들은 아까 징용이라든지 징병 나갔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일제 말기에 여러 가지 조선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일본에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해방돼 갖고 처음에는 그야말로 물밀듯이 들어오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귀국선을 탈 수가 없어서 저기 시모노세키 이런 그 항구에는 밀항선, 일본 어선에 돈을 주고 밀항을 하고 오다가 태풍에 휩싸여가지고 스시마라든지 오키섬이라든지 이런 데서 난파돼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귀국의 길이 험난했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조그만 자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당시 미군 점령, 일본을 점령했던 미군과 또 미군의 그 점령 정책에 협조했던 일본이 조선 사람들이 귀국할 때 가져갈 수 있는 돈과 그 짐을 아주 극도로 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선을 탈 수가 없어서 또 일본에서 마련한 작은 그 재산조차 가져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일본에 남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사실 이 사람들의 입장은 묘한 것이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끌려갈 때는 천황의 신민으로 끌려갔습니다만 전쟁에 지고 나니까 조선 사람들은 일본 국민이 아니다 해갖고 외국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외국인인데 아직 우리는 분단되고 나라가 없으니까 난민 신분이 됩니다. 제3국민이 돼가지고 그 제일동포들 중에는
지금까지도 국적 없이 난민 신분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일동포들 중에서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친일파들이었다고 그래요. 완전히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일본 사람 이상으로 충성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호적이 조선이라고 해가지고 난민 취급을 받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사할린 동포들은 더 억울하죠. 저게 미나미 가라후토라고 일본이 통치하던 그 사할린 남부 지역의 징용 또 여러 가지 노동 관계로 갔던 5만에 가까운 조선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일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그 소련에 억류돼 가지고 90년대 러시아하고 한국이 수교하기 전까지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람들입니다. 사할린으로 갔던 사람, 제일동포들이 다수가. 연해주 중앙아시아 사막으로 강제 이주됐던 고려인들은 더욱 억울한 시대를 겪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굉장히 치열한 투쟁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스탈린 말기에 전쟁 말기에 일본 사람들하고 협력해갖고 스파이가 될지 모른다고 갑자기 러시아 소련 공산당이 소비에트 지역에 있는 특히 연해주 지역에 있는 조선 사람들 지도자 2,000명을 숙청하고서는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을 거의 일주일 정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최소한의 짐만 싸들고 가축들이 타는 화물 열차를 타고 중앙아시아 사막에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게 된 그런 고려인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조선족이라고 지금 불리우는 사람들이 중국의 소수민족, 국민이 돼 있죠. 이분들이 지금도 조선족, 저는 안산 지역에 여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저는 어디 만주, 어디 길림이나 신양이나 이런 데를 얘기할 줄 알았더니 고향은요 수원이다, 고향은 평택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만주로 갔었는데 외삼촌은 그 전쟁 끝나기 전에 병원 치료할 일이 있어서 서울에 와서 대한민국 사람이 됐고, 자기는 그 집안 식구들은 중국에서 멈칫멈칫하다 보니까 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중국과 조선이 또 그 두만강 압록강이 국경이 돼버리고, 국경을 건너도 고향은 또 남쪽에 있는데 남쪽까지 갈 수 있는 길은 또 38선으로 가로막혀서 이제 귀국길을 포기하고 앉았던 사람들이 수백만입니다. 조선족이라고 그래요. 조선족이 지금 다른 민족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가 친척들이 그렇게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그 조선족들이 중국의 소수민족 국민이 됐다는 건 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아까 그 제일동포들 같은 경우는 일본 국민으로 살다가, 우리 송기정 선수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도 일본 국기 달고 일본 국민으로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제일동포들은 국적을 박탈당해서 무국적자가 되었는데, 이 조선족들은 중국에 앉아 있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중국 국민이 돼버렸습니다. 본인이 원컨 원하지 않건 간에. 이게 지금 일본에 남아있었던 징용 가서 일본에 남아있었던 우토로 지역 같은 데 남아있었던 분들, 제일동포 사진이고요. 이건 지금 사할린 지역에서 탄광에 있었던 분들의 사진이고요. 러시아 고려인들의 사진입니다. 이건 지금 중국에서 조선인들이 무국적자였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소수민족, 조선족 국민이 되었다는 걸 갖다가 축하하는, 조선족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이 되었다는 걸 축하하는 축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재미동포들이 있어요. 재미동포들은 사실은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이민을 미국이 철저히 막았습니다. 처음에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이민금지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한테까지 아시아 사람들 전체에 적용이 되다가 1965년에 미국의 이민법이 개정될 때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이민할 수 있는 길은 국제 결혼밖에 없었습니다. 유학 갔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미국 사회가 필요한 인재로 미국에 결국 최종적으로 시민권까지 획득한 그런 소수의 사례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이민의 물꼬를 튼 것은 국제 결혼해서 갔던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65년 이민법 개정되면서 가족, 일가, 부모, 형제 초청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 부모, 형제 초청을 통해서 70년대, 80년대에 비약적으로 재미동포의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유학 갈 때도 그렇고 1980년대까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늘 이런 좌석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거의 미국 가는 노스웨스트 항공편에는 저런 좌석이 있어서 미국으로 입양 가는 아이들 데려가는 사람들은 항공권이 무료였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갔었고, 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한 사회가 20만 명의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전쟁 고아들을 동구, 폴란드, 루마니아, 동독, 체코 이런 데로 보냈습니다. 근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기차를 태워 보내고 거기다가 조선학교를 세워놨다가 그 조선학교를 졸업한 애들을 65년, 70년대에 10년 이상 동구권에서 큰 아이들을 전부 불러들였습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엄혹한 기근을 겪으면서도 상당히 확고한 그런 충성 집단을 유지하고 있는 한 가지 비결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갔던 아이들이 전쟁 고아들을 개별적으로 입양시킨 게 아니라 외국 가정에 그 아이들을 단체로 동구권에 보내서 조선인민학교를 세워놓고 거기 현지에서 조선 사람들이 교육하도록 해갖고 그 아이들을 국가 재건에 필요하다고 그래갖고 65년, 70년 불러들였는데, 그때는 김일성의 양자로 불러들였어요. 북한 사회에서 중기형 엘리트 집단을 전쟁 고아들이 맡게 된 겁니다. 제가 북한이 한참 기근에 시달리고 있을 때 저 나라가 왜 금방 망하지 않느냐, 그럴 때 평양 주지에 루마니아 대사를 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거기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하고 다르다. 가족 관계로 끈끈하게 묶여있는 그런 정치적으로 수령이 직접 입양한 정치적 양자들이 중간 엔지니어부터 과학자부터 중간 엘리트 집단을 꽉 잡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다른 방식의 북한의 통치 기제가 있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또 별도의 얘기입니다만, 칼냉전 시대가 되면서 사회주의권 경제가 이제 망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교류와 재위주가 벌어집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약 반수가 한민족 출신입니다. 외국인 통제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하면 체류 이주민들의 아주 다수가 한민족인데요. 이게 탈분단 상황이 본격화되면 비율이 더 기하급수로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입니다만, 초국가적인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민족, 한민족은 여러 국가의 국가라고 그러는 것을, 그 국경을 넘어서 여러 국가에 살고 있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좀 더 철저히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유태인, 세계적으로도 유태인, 이스라엘, 유태인, 이탈리아인, 아일랜드인, 그런 정도로 민족 대비 해외 체류, 민족 거점 지역 바깥에 여러 국가에 살고 있는 그런 초국가적인 민족이라고 합니다. 트랜스내셔널 내셔널리티라고 해요. 트랜스내셔널 에트닉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 에트닉 내셔널리티라고 그러는 얘기였어요. 이 부분 조금 복잡한 듯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재외동포의 규모가 우리 한민족, 남북한을 합친 한민족의 한 1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지금 200만 넘어 250만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 국민은 다 한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안에는 이제 점점 한민족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많아졌고 동시에 한민족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헌법도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살고 있는 주민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실효적으로 지금 국민으로 자격을 다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한 출신의 남한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지금 우리 현실과 우리 인식과의 차이를 좀 이해해야 탈북민 현상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과 국민 그 사이에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경계인과 소수자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도 전부 북한 주민 한 2,500만 되는데요. 이 2,500만 명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선언하지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영사관이나 대사관 찾아가면 그냥 왜 오셨냐고 내보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받으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쉽지 않은 얘기일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자격이 실제로 실효적으로 북한 사람들한테까지 적용되기가 국제법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복합적인 국민 정체성을 가르쳐서 국가를 초월한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초국가적인 민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복합적인 민족 정체성을 일컬어서 민족을 초월한 국민이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민족 이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을 한다는 겁니다. 해외 동포 이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고려인들은 한국어 시험을 봐야 돼요. 조선족들도 여러 가지 들어와서 직종의 차별이 있습니다. 이런 직종은 할 수 없다. 동시에 학력에 따라서 또 비자의 자격이 달라집니다. 미국, 일본 이런 경우에도 다 이런 출신 국가별로 자격 기준의 차별이 있는데 이게 하도 잘 사는 나라 출신 동포들에 대해서는 비자가 쉽게 나오고 어려운 못 사는 국가 출신의 한민족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걸 우리 대한민국 입국을 어렵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출신 국가별로 자격 기준의 차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민족 국가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민족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한민족 이주민들이 대한민국 입국 당시에 이미 차별을 겪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기적인 기준으로 민족 개념을 바꿔가고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족이 오니까 우리가 한민족이다. 그러면 한 핏줄이다. 심지어 조선족 아까 일가 친척이 분단에 의해서 혹은 해방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국경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갈라진 그런 일가 친척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조선족이라고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말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건설 현장에 일을 하거나 이런 얘기할 때 이번에 중국 사람 몇 명 보내줘. 그럼 되게 조선족을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그 조선족, 그 중국 여자 일 잘하대. 그 다 간병인 중국 여자, 다 중국 여자라고 그런 얘기가 조선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족 분들이 저한테 얘기가 중국에 살 때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라고 그러고 살았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내가 중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날 자꾸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중국 사람으로 차별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중국 국민이다라는 걸 갖다가 오히려 더 인식하게 된다. 조선족 중에서 상당히 그 우수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에 유학을 와서 훌륭한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보다 중국 국민이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이유는 말투가 조금 이상하다고 중국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이 학생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에 와서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더 강조하게 됐다, 더 강화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차별받는다는 것, 차별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1동포들은 이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협정, 한일 협정 1965년에 한일 협정 맺은 다음에 점점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제1동포가 늘어서 지금은 심지어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조선학교에서도 조선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70~80%가 대한민국 패스포트를 갖고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오히려 일본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일본 사회가 중국과 달리 그 제1동포들을 국민으로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에서 증조 할아버지 때 와갖고 3대, 4대 일본에 살고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완전히 일본 사람이라고 해도 호적상 조선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으로 귀화를 선뜻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국적이 대한민국인 사람들이 많은데 조국을 찾아와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건 택시를 타면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느냐. 차라리 일본 사람은 환영을 받는데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서울식 한국말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언어가 서툴다고 일본인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이 틀려먹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택시 기사한테 이제 훈계를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별받아갖고 조선족 젊은이들 중에는 대한민국 갔다 와서 일본 사람으로 귀화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이제 3세, 4세 돼갖고 상당히 일본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자제들이 일본에서는 도련님으로 아가씨로 아주 잘 성장을 했는데 한국만 가면 언어가 서툴다고 여러 가지로 모멸감을 느끼는 차별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 돌아와서 그냥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냥 우리 국적을 지킨다고 그렇게 애를 쓰셨지만 다 헛겁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으로 빨리 귀화하겠습니다 해서 귀화하는, 특히 유력자의 아이들은 재산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일본에서 귀화가 잘 됩니다. 귀화를 하고, 그렇게 귀화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는 일본 유신의 당원이 되는 겁니다. 더 일본 사회에서 극우 성향의 그 일본 민족주의 쪽으로 더 앞장서서 가는 그런 현상까지 있을 정도로 차별의 상처가 깊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차별은
우리가 한민족 귀한 이주민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차별적인 관념을 갖고 이 사람들은 주변인이다, 경계인이다, 위험한 사람을 자꾸 경계하는데 탈북민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탈북민들은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여기서 일단 탈북민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민족 이주민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차별이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이주민들의, 대한민국 다문화 이주민들의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인종, 다른 민족, 다른 국가 출신들보다 한민족 출신의 이주민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차별이 더 크다는 거죠. 민족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조상 때부터 다 한국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말도 통하는데 차별받으니까 한국 내에 와 있는 다른 이슬람 출신, 어디 출신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국 사람은 똑같은데 차별받으니까 마음의 상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차별 체감도가 가장 강하다. 이 원리가 탈북민한테 더 강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중심이고 그들은 주변이고 우리가 정통이고 그쪽은 아류고 여기가 완전하고 온전한 우리말을 하고 거기는 틀린 우리말, 덜 된 우리말, 모자란 우리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 저는 통일부에서 언어 교육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탈북민들의 함경도 평안도 사투리를 교정해야 된다고 그럴 때 깜짝 놀랐어요.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를 교정합니까? 언어 교정하더라고요. 국어교육원에서 탈북민들을 언어 교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람들 간의 교류, 이동, 상호작용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차별에 대한 상처 혹은 차별 행위가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조선족들도 처음에 분단시대에 냉전시대에 안 만나고 살 땐 그리워했어요. 사할린 동포들도 우리 돌아오지 못하는 그 동포들이라고 안타까워했어요. 막상 옆에 와서 같이 사니까 조금 다르다고 차별하는 거예요. 지금 통일되기 전에 탈북민들이 몇 명 왔을 때 탈북민 넘어와서 반기고 영웅으로 정치적으로는 우대하지만 일상생활에 접촉하고 만나면 차별한다는 거죠. 그 상처가 그렇게 깊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우리의 민족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라고 그러는 것의 환상으로부터 그릇된 인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다. 한번 그 현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민족은 국민하고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민족은 한 나라에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는 민족 국가의 이상을 혹은 이념을 실현하지 못한 근대사를 살아서 우리한테는 그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남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족과 국민이 일치하지 않은 그런 현실을 살고 있고 그런 제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둘 다 상상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민족은 주로 언어적, 역사적, 혈연적인 문화적인 의미의 공동체예요. 국민은 영토적, 주권적, 제도적인 의미의 정치적인 공동체. 이건 법, 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자격은 법과 제도가 정하는 거고 민족에 대한 자격은 그들의 소속감과 정체성이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심리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자면 어느 한 나라 국민이 꼭 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그렇죠. 미국 국민은 여러 민족인 거 당연하잖아요. 영국도 그렇습니다.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프랑스 올림픽, 프랑스 축구하면은 월드컵에 흑인이 반 이상 뛰잖아요.
프랑스 국민입니다. 프랑스 시민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한민족이 대다수인 듯 하지만 한민족으로 동화되었지 더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언어만 수백 개, 무수하게 많은 민족 집단들이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민족도 한 나라의 국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있지만 얼마나 다양한 나라의 국민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의 머저리티, 그 주류 집단은 이탈리아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스페인 말을 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 케네디 대통령도 그랬고 아일랜드 기근이 났을 때 미국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에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일랜드 출신이라고 해서 가진 차별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가지 않고 카톨릭이라고 해서 차별받던 사람들이에요. 아일랜드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무수한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독일 민족인데 나는 독일 나라 안 할래 해갖고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따로. 그러니까 한 민족이어도 국가를 따로 하겠다. 우리처럼 분단돼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독일이라는 나라, 그 큰 나라에 얽혀서 하니까 맨날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 아주 인생이 너무 힘들다. 우리는 그냥 영세 중립으로 따로 살겠다. 그래갖고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 독일 국민이고 독일어를 쓰고 있지만 독일과는 다른 한민족 이국가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한민족은 한 나라에서 살고 싶었지만 우리의 근대 역사가 우리를 남북을 자르고 남북만 이전에 우리 인구의 10% 이상이 남과 북도 아닌 그 바깥에서 살도록 특히 우리 역사에 가장 깊이 관여한 전 세계의 제일 강한 나라 4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4나라에 주로 우리 인구의 10%가 나가 살고 있는 그런 초국가적인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흔히 내셔널리즘이라고 그러는 걸 갖다 민족주의라고 번역하는데 저는 그거는 이념적으로 도착된 그런 오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셔널리즘은 국가주의예요. 국민국가주의예요. 그 내셔널리즘에는 시빅 내셔널리즘하고 에트노 내셔널리즘, 시민국가주의, 시민들로 국가가 되는 그런 시민국가주의하고 민족이 국가가 되는 민족국가주의가 있는데 그 원리를 보면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요. 원래 영국 식민지였어요. 영국 출신들이 주류예요. 그래서 영어해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영국 왕한테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전쟁을 하면서 우리 더 이상 영국 사람 안 할래. 우리는 옆에 살고 있는 프랑스 출신, 네덜란드 출신 이 사람들하고 우리 땅, 아메리카라는 데서 사는 아메리카라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의 아메리카라는 나라를 만들어갖고 아메리카의 국민으로 살래. 영국 민족 안 해. 영국 민족 출신이지만 나는 아메리카라는 국민 정체성을 너무 중시해서 이 사람들끼리는 더 평등하게 살겠어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출발한 것이 내셔널리즘의 기원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민족주의 혹은 민족국가주의라는 것은 후발 산업국가인 독일이나 일본 같은 곳에서 사실 민족과 국민이 하나가 될 걸 갖다 주장하는 이념적인 성향이 자라나고 있고 지금도 여러 곳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민족주의라는 용어가 민족국가주의라는 개념하고 혼용되면 좀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그러냐고 하면은 같은 국민인데 우리 민족 출신은 특별한 위치에 있고 우리 민족 출신이 아닌 사람은 차별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민족국가주의에 속한 얘기고요. 한 나라의 국민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이다 라는 인식을 하면 시빅 내셔널리즘, 시민국가주의라고 하는 그런 틀거리의 인식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도는 시빅 내셔널, 시민국가주의를 택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해 갈등 충돌은 민족 단위의 갈등과 이해 갈등 충돌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과 북이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우리의 그 다양한 민족, 다양한 국가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나라, 어떤 이념, 어떤 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시빅 내셔널리즘, 시민국가주의, 시민 정체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이해를 기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돌아갔습니다. 이제 탈북 이주민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탈북 이주민들의 이주를 흔히 한 방향으로 북에서 자유를 찾아서 남쪽에 왔다고 생각해. 그게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인식 틀입니다. 근데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한 방향으로 끝나질 않아요. 여기 왔다가 미국, 일본, 영국, 카나다, 독일, 벨기에에서도 좀 탈북한 사람들 만났는데 한국에 갔다가 한국에서 차별받고 살기가 힘들어서 왔다는 거죠. 그렇기만 한 게 아니라 탈북한 사람 중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한때는 지금 이건 통계가 잘 안 잡히는데 거의 한 10% 정도까지 돌아가대요. 북쪽으로 다시. 어떤 사람들이 돌아가느냐. 남한에 가보니까 처음에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중국으로 도망갔는데 다시 돌아가기도 힘들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아파트 주고 사회복지 다 주고 그래서 좋긴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좀 차별받고 함경도 사투리 쓴다고 또 차별받고 함경도 사투리 쓴다고 차별받는다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책 읽으라 그러면 책도 안 읽고 그리고 연필로 입에 물고 서울말 흉내를 내느라고 연습하고 더 심하게는 가을에 운동회 하는데 엄마 아버지 학교 오지 마. 다른 애들이 나 북한에서 왔다고 알면은 차별받을까 봐 무섭다고 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까지 듣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종의 문화적인 차별을 겪게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남한 사회가 그리 그냥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남한의 주류가 아닌 다음에는 남한 사회의 주변인들, 남한 사회의 주류 집단하고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살기가 녹록한 곳이 아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북쪽 사회에서 엔지니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의사라든지 교사라든지 북쪽 사회 시스템 안에서 사회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남한 사회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간병인이나 청소 몇 가지 허들의 일밖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더라. 직종의 제한을 너무나 받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북쪽에서 바로 그렇게 남한 사회에서 좌절하고 다시 북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북한 중앙 텔레비 같은 데서 이제 일종의 간증을 시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간증하도록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잠깐만요. 이 초국가적 이주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초국가적이라는 것은 국가가 아닌 국가 단위, 인터내셔널이 아니라 트랜스내셔널하다는 건데 이건 국경을 넘나들면서 유지하는 연결망이라는 거고요. 국경을 가로지르는 관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탈북해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중국에서도
또한 남한에 와서도 북쪽에 있는 가족들하고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고 송금도 하고 연락도 하고 또 사람을 빼내오기도 하고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저는 탈북민들의 이런 이주민으로서의 특징을 침투성 초국가주의라고 그러는 그런 개념으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국제법의 규제나 국경 감시를 뚫고 이루어지는 초국가적인 활동을 침투성 초국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탈북민만이 아니라 국가 경계가 아주 단단한 보호막이나 방어막 같은 그런 단단한 제도 틀이 있으면 그걸 뚫고 들어가는 몇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북한같이 국경이 폐쇄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에서 그 경계를 뚫고 이루어지는 모든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경계 넘기 활동이 사실은 침투성 혹은 침투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양이 적어도 뚫고 들어가면 그 사회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방화막을 뚫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들이 북쪽으로 송금을 한다든지 북쪽으로 남쪽 사회에 여러 가지 소식을 알린다든지 이런 일들은 북쪽 사회를 굉장히 동요시키고 변화시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들의 역할이 크죠. 이 사람들이 또한 이런 침투성 초국가주의인데, 이것이 탈북한 사람들이 일방향으로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휴전선 38선을 중심으로 다시 넘어갈 수 없고 이제 교통도 편지 한 장 교환할 수 없는 그런 엄혹한 경계선 안에서 순치가 됐는데 그걸 이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탈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엄혹한 북한의 국경 경계를 뚫고 넘어온 경험인데다가 그런 국경들을 중국, 베트남, 중국, 라오스, 중국, 태국 여러 나라 국경을 넘나들고 또한 한국까지 와서도 여러 가지 제도 규제를 갖다가 돌아나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옛날에 여기 피난 시절에 왔던 실향민들처럼 그렇게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북쪽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사진을 보내고 여러 가지 또 그쪽에서 여러 가지 소식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냥 경계 넘기 활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남한 사회가 탈북한 사람들에서 갖고 있는 이 인식이 사실은 맨 처음에는 38선 옛날에 넘나들었잖아요. 남쪽에서도 넘어간 사람들이 있고 북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서로.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서 피난민이 있었죠. 냉전 시대에는 귀순 용사라고 그랬죠. 탈냉전이 되면서 북한 귀순 동포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북한 기근이 일어나면서 정말 못 살게 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남북 교류가 되니까 세터민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요즘은 다시 이제 남북 교류가 중단되고 그러면 다시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 이런 용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미지가 사실 북한 주민들을 한 덩어리로 인식하는 거. 여기다가 이것을 북한 주민들은 동포고 한민족이고 동시에 난민적인 성격도 있고 망명자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귀순자도 있지만 정말 이탈한 사람, 얼결에 그 바깥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생계를 위해서나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주한 사람도 있어요. 적적인 이주자들도 있어요. 여기서 이분들이 이제 남한 사회에 왔을 때 생활보호 대상자나 혹은 영세민으로 하면서 이를테면 영구 임대주택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주변 이웃들에게 자기가 어디 출신이라는 걸 밝히기 어려운 그런 불편한 삶을 살기도 한다는 거죠. 이분들에 대한 뒤섞인 용어만큼이나 분단 체제와 냉전 정치의 영향이 탈북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다른 한민족 이주민들과 비슷하게 다른 곳에 살다가 왔다, 다른 나라, 다른 배경에서 살다 온 사람이다,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
정상이 아니다, 뭐 주변인이다, 뭐 이런 인식만큼이나 더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또한 남한사회에 대한 환상, 그 환상 때문에 여러 가지 남한사회의 적응에 혼란을 겪고 있어요. 입국 과정에 상당히 힘들죠. 트라우마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입국 후에 중산층적인 삶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귀순용사 시절에 한꺼번에 아파트 주는 것도 그렇고 대학교 특례 입학 제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대기업에 취직도 시켜줬어요. 귀순용사 몇 명 안 들어왔을 때. 지금 그렇게 못하죠. 지금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것만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남한사회의 차별적인 그런 계층의식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도 좀 바닥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또 그것이 쉽게 벗어나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느끼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중산층적인 삶으로부터 괴리가 있고, 남한사회에서 늘 어느 순간에 우리 탈북 아동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혹은 탈북한 그 집안의 아이라는 거가 알려지면 차별받을까 하는 어떤 불안감, 차별에 대한 불안감이 그렇게 큰 것처럼 동시에 남한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해도 어느 순간에 주변부로 쉽게 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여기다 더 중요한 것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외로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사회가 대단히 공동체적인 사회, 집단주의적인 사회, 공동체적인 사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민반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통제와 감시를 위해서 기능하는 그 측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인민반이라는 거에 관계가 끈끈한 거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잖아요. 태어나면 그 동네에서 내내 사는 거예요. 내내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라는 것은 상부상조가 굉장히 커요. 서로 의지하는, 그야말로 가족 같은 이웃, 그런 이웃과 끈끈하게 사는데, 더 중요한 건 탈북한 청소년에게 옛날에 영구임대 아파트 한 채를 탁 줬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지원을 한 거죠. 그런데 견딜 수 없이 외로워요. 태어나서 한 번도 독방도 써본 적이 없어요. 늘 사람들하고 같이 자고 같이 부대끼고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걸어 잠그면 완전히 혼자인 아파트를 갖게 된 거예요. 처음에 소유했다라는 걸로 기쁨이 있지만 견딜 수 없는 외로움 때문에 아파트 놔두고 이 친구 집에 갔다가 저 친구 집에 갔다가 몰려다니면서 사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이 외로움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생활 양식이 가져왔던 그 충격적인 변화로서 오는 외로움도 있는 거죠.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탈북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상호 교류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커뮤니티가 부재해요. 가까운 사람들 몇 사람하고는 소통하고 지내지만 실제로 자기가 살고 있는 이웃하고의 관계, 남한 사람들도 이웃하고 관계가 희박하지만 탈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탈북한 사람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도 탈북한 사람들이 버젓하게 함흥식당하고 내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북한식 생활 문화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 만한 공간이 자기의 거주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커뮤니티가 부재한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 교류에 어려움이 있어요. 또 탈북한 사람들끼리도 경계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여러 가지 그 삶의 전략,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지금 사실 북한 이주민 지원하는 재단이나 통일부 사람들은 제가 강의할 때 좀 썼던 내용이고요. 이 사람들이 자리 잡는 거에 급급하다가, 그 다음에 중산층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성공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실제로 성공한 소수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계속해서 그 주변성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성공한 듯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남한 사회의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를 지지해줄 뒷받침이 없어요. 동창, 친척. 우리가 알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자본들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칫 실패해도 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가 여전히 우리는 좀 있는데 그게 없어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자본이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관련 정치적인 것 이외에 활용할 자원이 별로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정치적인 것 이외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원하는 북한 이야기라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 중에선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든지 이런 탈북민들 예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한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탈북민들이 보기에는 저런 얘기하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 너무나 야만적이다, 혹은 북한 사람들 너무 어떻다, 북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농담으로 오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남한 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거나 혹은 모자라는 사람이 되거나 혹은 너무 거칠고 야만적인 사람처럼 규정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걸 계속 예능을 통해서 환기시켜주니까 싫다는 거죠. 그 싫은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 사회적으로 유명인이 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출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좋겠지만 제발 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비하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얘기 좀 안 하고 출세할 수 없니?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너무 이해되죠. 아마 우리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아마 일본 같은 데서 조선 사람 혹은 한국 사람을 갖다 비하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한국 사람이 나와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죠 저렇죠 얘기하고 한국에서는 이러는데 저러는데 얘기하고 한국에서 개 먹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은 제도나 법률적인 보호 없이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조선족 이주민들은 들어와갖고 처음에 그야말로 고시원 방 빌려서 돈 조금 마련하면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그러다가 조금 돈 마련하면 전세 내고 전세 없고 해가지고 몇 년 지나면 얼마만큼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돌아가든지 뭘 하든지 해요. 요즘 조선족들 출신에 아주 식당 내고 뭐 하고 한 사람들만 자본까지 축적한 사람들 상당히 있어요. 대림동이나 이런 데 가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처음부터 영구 입대 아파트를 딱 받고 처음부터 생활보호 대상자 딱 주고 처음부터 이것저것 하니까 자조적인 얘기입니다만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조선족들은 들어와서 3년이면은 얼마만큼 전세금을 모으는데 탈북민들은 3년이면 정착금을 까먹는다. 제도에 의존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특히 사회복지제도에 의존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만큼 자본주의 사회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이는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남한 사회의 지원 체제는 사실은 냉전 정치의 귀환 용사들 혹은 귀순 용사들에 대한 처우부터 발달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혹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탈북민들을 도구적으로 보고 개발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탈북민들의 자립력, 자생력, 그리고 차별받지 않는 존재로서 남한 사회에서 정치적인 맥락에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 초국가적인 이주의 특징은 인적, 물적 차원의 교류와 이동이 빈번하다는 거고, 이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망을 이용해서 연쇄 이주를 하고 비공식 송금을 해요. 그리고 다양한 국경을 관통하는 가족 이주의 연쇄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북한으로 가는 그런 송금 라인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한국, 일본, 북한으로 가는 송금 라인이 만들어지고 한국, 캐나다, 북한 송금 라인이 있어요. 자,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돈 보낸다고 그러면 뭡니까? 반공법 위반이. 국가보안법 아주 중죄죠? 북한에 돈을 보낸다. 탈북민들이 보내는 건 뭐예요? 전 아까 그 침투성 초국가주의라고 해요. 사실은 북한 체제를 굉장히 교란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불법인데 일종의 용인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용인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죠. 불안한 일이에요. 여기서가 저희 탈북민들의 그 이주가 일방향이 아니라는 것은 영어 문화 자본, 남한 사회 와 보니까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자본이구나, 문화 자본이구나. 영어가 있어야지 출세도 하고 영어가 있어야 성공한다. 영어권에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같은 데로 이주하는 게 아주 큰 목표가 돼서 제가 2000년대 초에 그 하나둘 학교에서 가르쳤던 많은 청소년들이 캐나다, 영국, 독일에 있어요. 그 다음에 독일 이런 데는 영어 문화 자본을 축에서 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전 벨기에에서도 봤지만 국가사회복지형 유럽권이 낫다. 거기 가봐야 고생만 하고, 독일 이런 데가 나아.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중국, 그렇게 고생했지만 대한민국 여권 갖고 다시 돌아가면 또 살만해.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중국어도 좀 하고 중국하고의 그 중국 물정도 좀 알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재이주를 하거나 중국하고 중국 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그 국경 넘기는 그 탈북민들의 국경 넘기는 다 남한행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제3국 행도 있고 그리고 아까 북한행 경계 넘기라는 것들이 엄연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북한행은 통신송금 재결합도 있고 이 초국가적인 자본이 그런 식으로 이제 축적이 되는데요. 심지어는 북한으로 보내는 남한의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송금이 북한의 가족들의 북한 사회 내부에서의 생계를 지원해 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칠순 할머니는 남한의 식당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데 70대 중반이 돼도 저렇게 하다 쓰러지시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생활보조금이 모자라십니까? 내 아들을 당원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아들을 보내야 걔가 뇌물 주고 당원이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데려오십니까? 거기가 낫대. 딸이 외환상점에서 일할 수 있게 뇌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내는 그것이 북한에서 농담처럼 그러나 사실은 명백하게 한라산 줄기, 백두산 줄기라고 김정은이라든지 김일성하고 빨치산 투쟁했던 그 집단들이 북한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특권, 지위를 백두산 줄기라고 그래요. 후지산 줄기는 제1동포들이 일본 엔화 송금 가지고 제1동포 귀환동포들 있잖아요. 북송선 탔던 사람들이 일본에 있는 친척들한테서 이제 엔화 받고 후지산 줄기라고 해요. 한라산 줄기라는 게 남한으로 넘어간 탈북민들이 북쪽으로 보내는 그 돈으로 북한 사회에서 북한 사회에서 그래서 내가 돈 보내갖고 대학 보냈다. 돈 보내갖고 당원 만들었다. 돈 벌어갖고 누구 취직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북한 시스템 안에서. 근데 걔들이 왜 안 나오느냐? 거기가 낫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요. 물론 당연히 경계 넘기가 어렵죠. 나도 죽기 살기로 넘었는데 내 자식들을 목숨 걸게 할 수 없다. 차라리 거기서 내가 돈 보낼 테니까 안전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두만강 줄기라는 건 전 조선족들이 보내는 거예요.
조선족들이 북한에 보내가지고 이제 그 조선족 친척이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살고 싶다. 여기서 제가 너무 얘기를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저기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대화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교수들은 말이죠 이런 그 강의를 하다 보면 너무 얘기가 길어져요. 언제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히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아까 탈북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자기 이웃 혹은 자기 가까운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를 못 만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분들이 여기서 그야말로 정착해서 인간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가장 큰 핸디캡이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상황전 시민권, 문화적 시민권, 이 인류학자들이 하는 무슨 개념하는 말이에요. 특히 이분들은 보편적인 평등 원리 혹은 같은 민족, 그리고 우리 같은 국민, 시민이라는 그런 당연한 권리로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변수에 따라서 특히 정치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정치 정세에 따라서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겪는단 말이에요. 이걸 상황적 시민권, 불안정한 시민권이에요. 동시에 문화적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법적 시민권은 있는데 남한에 들어오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돼. 조선족하고 달라요. 바로 국민 자격을 줘요. 고려인들하고 달라요. 그렇게 취득하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 탈북민들은 바로 받아요. 엄청난 특권이죠. 그런데 온전한 시민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사소한 혹은 작다고 느끼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늘 차별받을 수도 있고 업신여김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사는 것. 이 문화적 시민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발휘하는 게 유연한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 자격 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금 주고 아파트 주고 특례 입학 주고 다 줘도 나 여기서 당신들이 주는 거는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 유동성이 커. 안전하게 그냥 시민이 되기만 하면 바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정된 나라로 가야겠어 하고 제3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이 세계 문화에서 이런 위신 자본 축적하면서 계속 이렇게 유연하게 이동성 있게 위치를 받는 행동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다 잘해줬는데 훅 버리고 갔다는 거죠. 거기서 또 난민 자격이 박탈되고 다시 돌아와요. 그럼 또 다시 이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또 그 얘기 해요. 카나다보다 그래도 한국이 살기가 낫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 카나다에 이주한 탈북 청소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남한에서는 하고 달리 이곳에서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다. 더 이상 탈북자가 아니고 그냥 남한 사람들처럼 그냥 아시아 사람이다. 우리 그냥 에이시안이야. 이게 그렇게 마음이 놓인대요. 우리가 탈북민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로 특별하게 국회의원도 주고 뭣도 하고 특별 예능 프로그램이고 탈북민들을 특별하게 대하는 것 같으면서도 특별하게 그 사람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냉전 정치의 틀 안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받거나 좀 모자란 사람으로 차별받거나 이상한 사람, 위험한 사람으로 경계의 대상이 되어온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고마운 일인데 더욱 중요하게는 LA 쪽에 있었던 한 탈북 청소년 얘기예요. 아니, 당신들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안 오겠어요? 미국, 캐나다에 남한의 중산층들도 제일 달려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북한 출신이라고 하면 난민 자격이 생기는데 당신들은 안 오겠냐고 하는 거예요. 남한 사회의 가치관을 자신들도 이제 체득을 한 거죠. 이래서 이제 하는데 이건 북한 쪽에서 어떻게 이런 현상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번 2월에 김정은이 북한은 이제 남북한 관계는 이제 다른 나라다, 다른 국가 관계다.
민족도 아니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무식한 소리고, 민족인데, 같은 민족인데 드디어 두 국가에서 살게 됐다는 현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다라고 좀 봐요. 여기서 이러한 현상은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나타났어요. 이번에 처음 김정은의 발언을 통해서 공식화되었을 뿐이지, 실제로 북한 사회는 계속해서 조선 민족이라는 거예요. 옛날엔 우리 민족은 하나, 민족끼리 그래서 민족을 강조했고, 그랬던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민족을 강조하던 거기서 민족성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민성, 내셔널리티를 더 강조하는 새로운 차원의 정체성 정치를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당신은 탈북해서 남한을 가도, 당신은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가도, 세계 어디에 가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그러는 가난한 나라의 출신이라고 업신여김 당해. 당신이 떳떳하게 살려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잘 살아야 돼. 바로 서독 광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시 동독 거쳐서 북한 갈 수 있는데도 안 갔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돈 벌어서 지금 수십만 명이 지금 해외에서 지금 해외 노동 인력으로 나가 있거든요. 탈북하려면 할 수 있어요. 돈 벌어서 북쪽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내고, 심지어는 애국주의적으로 돈을 벌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돼. 그때 우리나라는 조선이에요. 북조선이에요. 남한 사람들이 업신여겨 우리가 잘 살아야 돼. 국가에 속한 개인의 가치 상승, 국가의 경제 발전 공동 과제를 결합시켜 나가는 개념인데,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이걸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문명국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고, 계속해서 경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초국가적인 한민족의 화해와 공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 분단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체제에 두 개의 국민국가를 이미 만들었다. 그리고 두 세대가 뭡니까? 3세대 살았어요. 서로 달라진 사회 간의 만남, 달라진 문화 간의 이해를 토대로 하지 않고는 화해도 공존도 불가능합니다. 1세대 분들한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면 헤어진 가족하고 손만 마주 잡으면 옛날 헤어졌던 형제가 조금 달라졌어도 그 형제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헤어졌으니까 다시 만나 앉으면 달라졌어도 걔예요. 지금은 3세대, 4세대예요. 이제 통일은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졌어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남한이 75년 동안, 80년 동안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회복할 게 없어요.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달라졌어요. 북쪽도 3세대에 걸쳐서 달라졌어요. 다른 국가, 다른 사회, 다른 사람들로 달라졌어요. 우리가 같이 산다는 것은 이제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살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섣부르게 하나가 되자고 그랬다가 나보다 열등한 하나가 돼서 밑으로 들어와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폭력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만의 힘이 크면 클수록 하나가 되자라는 얘기가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북한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국가적인 한민족들이 다른 국가에 나뉘어 살면서 정치적, 문화적, 언어적, 혈연적 차이가 굳어진 한민족의 다문화적인 현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함께 사는 지혜를 우리가 개발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야만 하는 거죠. 사실 조선족 고려인 차별하면서 탈북민만 우대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집단은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대하고 어떤 집단은 어떻기 때문에 차별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바로 이런 원리에서
특정하게 그 혜택을 보는 듯이 하는 사람들도 어떤 조건에서 난 도구적으로 혜택을 보는구나라는 상황적 시민권에 대한 인식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바뀌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지 싶은 거죠. 체제 극복과 통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사회, 달라진 삶, 달라진 사람들이 한민족, 이국가 시대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헌법 위반일지도 모르고 국가보안법 위반일지도 몰라요.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저 집단을 국가라고 인정했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고발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근데 저 유엔에 동시 가입했을 때 이미 이국가 체제예요. 아마 역사는 우리한테 이럴 거예요. 한민족의 삼국시대가 있었다면 20세기, 21세기에 근 100년 이상의 이국가 시대가 있었다. 그땐 조선과 한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었다. 이스라엘과 유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국가 시대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이국가 시대가 어떻게 마무리될 건가, 어떻게 폭력적으로 마무리될 건가, 어떻게 평화적으로 마무리될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폭력적이라는 말은 언급하기조차 무서워요. 왜냐하면 옛날에 힘없이 분단당했던 그 두 나라가 아니에요. 이 두 나라는 냉전 시대의 우등생들이에요. 냉전 시대의 대표 선수로 6.25 한국전쟁, 조선전쟁 치르고 사회주의 국가가 전면적으로 도움 줘갖고 북한이 비약적으로 경제개발해서 조선의 기적을 이뤘어요.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에서 사실은 특혜적 지원을 줘서 무수한 원조와 특혜를 줘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의 우등생으로 70년대의 경제기적을,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게 남한이에요. 그 약했던 식민지 조선의 분할된 두 땅이 냉전 시대의 대표 선수로 세계 무대에서 싸워서 엄청난 희생, 엄청난 파괴를 겪고, 그러나 냉전 시대의 두 개의 강대 진영이 그 두 개의 나라를 전면 지원해서 사회주의 국가 중에 모델 국가, 자유시장 경제의 모델 국가로 양쪽 나라가 세계에서 우뚝 선 나라들이 됐어요, 사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혹은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남한은 이미 3050 클럽이라고 해갖고 세계에서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인구 5천만 이상의 3만 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세계 10대 부국 중에 하나예요. 북한은 저렇게 못 살고 저렇게 억압적인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있지만 북한은 엄연히 핵무기를 아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9번째로 핵 보유국이 됐어요. 이스라엘까지 끼워 넣어서 9번째, 10번째, 이제 9번째. 트럼프도 인정했어요. 북한에 이미 핵이 많다. 핵 많이 갖고 있는 나라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다.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문제다라고 어저께 발언을 했어요, 트럼프가. 갖고 있는데. 자, 여기서 폭력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민족 잔혈이자 인류 재앙의 시작이에요. 이제는 이 두 나라가 6.25 전쟁, 한국전쟁 하듯이 티격태격 할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무시무시하게 강한 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나라의 경제, 제조업, 생산력, 통신망이 흔들리면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이 있는 우크라이나 정도가 아니에요. 남한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전 세계 경제가 교란되는 그런 두 나라가 폭력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은 민족적 재앙이자 인류적 재앙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해요. 우리의 초기 냉전의식, 초기의 전쟁의식, 그거 가지고 지금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상대를 이해해야 되나,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상대와 어떻게 공존해야 되나,
지혜로워야죠.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통일은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혹은 정치적으로 풀리는 사건이 아니라 아주 오랜 과정이 될 겁니다. 이거는 과거를 우리가 회복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이를 좁히고, 그리고 그 차이를 수렴해서 경계가 무의미해질 때 그걸 우리는 통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경계는 남북한 간의 경계만 허물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한반도와 중국과의 경계, 한반도와 러시아와의 경계, 한반도와 일본과의 경계, 이런 동아시아 전체의 그 경계가 최소한 EU 수준으로, 유럽연합 수준으로 그 경계의 성질이 변화되기 전에는 우리가 통일이라고 그러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맞이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랜 과정을 함께 밟아 나가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